월급 800 받던 62세 엔지니어, 퇴직 후 월 180 충격적인 은퇴의 끝?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그런데 준비는 되셨나요?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대기업 엔지니어로 30년을 일하며 월급 800을 받던 박씨 62세. 그는 가족과 함께 고급 아파트에서 살며 주말이면 좋은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즐겼고 해외여행도 꾸준히 다녔습니다. 퇴직이 다가왔을 때도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나는 경력이 많으니 어디서든 필요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그가 다시 일을 구하려 했을 때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력 많은 60대에게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원에도 연락이 없고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요즘 힘들다는 대답뿐. 결국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월급 800을 받던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월 180의 수입. 하지만 그마저도 버겁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연봉 1억, 하지만 은퇴 후 남은 돈은 2년치 생활비뿐. 김씨 61세는 대기업에서 연봉 1억을 받던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넓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두 자녀를 해외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예상보다 빠르게 예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모아두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월급처럼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직금 3억이 있었지만 생활비로 매달 500만 원씩 쓰다 보니 불과 2년 만에 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한 채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지만 60대의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자존심을 접고 대리운전에 나섰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내가 모아둔 돈이 충분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아니라 나가는 속도가 문제입니다. 은퇴 전부터 현실적인 소비 패턴을 익히고 적절한 부수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례 2 베이비 부머 사장님, 가게 문 닫고 2년 만에 노량진에서 재취업 준비. 이씨 64세는 50대 초반에 퇴직 후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퇴직금과 대출을 합쳐 1억 이상을 투자했지만 치열한 경쟁과 배달앱 등장으로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5년 만에 가게를 접었고 남은 것은 대출 5천만 원과 이제 뭐하지? 라는 막막함 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기술도 있고 경험도 많으니 어디서든 다시 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결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재취업 교육을 받으며 노량진에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민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훈 창업이 무조건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퇴직금을 한 번에 쏟아붓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은퇴 후 창업을 고려한다면 작은 규모로 시작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사례 3 건강이 나빠지는 순간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박씨 63세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마라톤을 즐겼고 체력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갑작스럽게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던 건강보험 혜택은 줄어들었고 치료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는 퇴직 후 컨설팅 일을 하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벌 계획이었지만 건강이 나빠지면서 고객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컨설팅 계약이 하나둘 끊어지고 결국 소득이 0원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돈을 벌려고 해도 몸이 못 따라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그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5,080만 원 수준의 일자리뿐이었고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교훈 은퇴 준비는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도 필수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돈을 벌 기회도 사라집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를 통해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내 삶을 지키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소비 습관 조정. 은퇴 전에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이나 부수입으로 유지할 계획을 세우세요. 부수입 마련. 퇴직 후 새로운 수입원을 미리 준비하세요. 유튜브, 블로그, 강의, 소자본 창업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관리.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60대 이후에도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후에도 외롭지 않도록 동아리 활동이나 지역 모임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예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미리 대비하세요.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 빈곤의 늪을 피하는 과학적 전략.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은퇴 후 빈곤과 불행을 피할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돈이 끊기지 않는 구조 만들기. 패시브 인컴의 중요성. 은퇴 후 재정 위기를 겪는 가장 큰 이유는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의 부재입니다. 젊었을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와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거나 추가 근무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돈을 벌 능력이 줄어들고 지출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납니다. 과학적 근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BR에 따르면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양한 소득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연금, 부동산 임대 수익, 배당금, 프리랜서 일자리 등 패시브 인컴, 비활동 소득을 통해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면 경제적 불안이 줄어듭니다. 실천 방법.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추가 가입 고려. 소규모 온라인 비즈니스 전자책, 강의, 블로그 수익화 등. 배당주 투자로 연금처럼 매달 배당금 받기. 실버 세대에 적합한 일자리 강의, 컨설팅, 자격증 활용한 부업 등 찾기. 2. 60대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신체 만들기. 근감소증을 피하라. 은퇴 후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앞서 박씨 63세의 사례에서 보았듯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활동조차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 후 10년 동안 근감소증 SARCOPNIA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전보다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근육이 줄어들며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과학적 근거. 영국의 한 연구 유니버서티 오브 버밍햄 2019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 손실을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치매 예방, 우울증 감소, 에너지 증가 등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천 방법. 매일 30분 이상 걷기. 단순한 유산소보다 속보 빠르게 걷기가 더 효과적. 스쿼트, 런지 등 하체 근력 운동 추가. 하체 근육이 약하면 낙상의 위험이 증가. 단백질 충분히 섭취.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든. 비타민 D 보충. 햇빛을 적게 받으면 근육 감소와 골다공증 위험 증가. 3. 퇴직 후에도 뇌를 젊게 유지하기. 해마이포캠퍼스 활성화.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가장 크게 겪는 변화는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뇌를 끊임없이 사용하지만 은퇴 후 갑자기 고립되거나 단순한 일만 반복하면 뇌가 급격히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적 근거. 미국 노화 연구소 NIA의 발표에 따르면 퇴직 후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해마이포캠퍼스의 위축이 가속화됩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영역으로 이곳이 위축되면
치매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천 방법. 퇴직 후에도 새로운 기술 배우기 유튜브, 블로그 운영, 온라인 강의 등 새로운 것에 도전. 외국어 학습, 악기 연주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해마 활성화에 도움. 사회적 교류 유지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동호회 자원봉사 활동 참여. 퍼즐 퀴즈, 독서 습관 유지 논리적 사고를 자극하는 활동. 결론 은퇴 후에도 생산적인 삶을 유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삶의 또 다른 시작이며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돈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들 것, 연금 부수입 확보. 근육을 지켜 신체 건강을 유지할 것, 근감소증 예방. 퇴직 후에도 뇌를 계속 사용할 것, 새로운 도전과 학습.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60대 이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 준비되셨나요? 한때는 안정적이고 든든한 중산층이라 자부했던 삶. 그러나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점점 불안해지지 않나요? 지금까지 평생을 열심히 일해왔고 퇴직 후에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생계비가 빠듯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남의 이야기 같았던 빈곤층으로의 전락이란 단어가 이제는 남일이 아닌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온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요? 중산층의 함정. 은퇴 후 한순간에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충격적 현실. 서론. 한때는 든든한 중산층이라 믿고 살아왔는데 은퇴 후에도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는 평생 열심히 일해온 분들이 많습니다. 50대와 60대에 접어든 지금도 일상 속에서 느끼는 건 자부심보다는 다가오는 은퇴 후의 불안감입니다. 내가 지금 벌고 쓰는 만큼을 은퇴 후에도 쓸 수 있을지, 아니면 한순간에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며 빈곤층으로 전락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실상 많은 분이 중산층이라는 이미지에 속아 은퇴 후 상황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중산층이 은퇴 후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사례 김씨의 이야기 - 퇴직 후 예상 못한 생활비 부담. 김씨는 한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한 후 60세에 은퇴했습니다. 평소 자신의 삶이 중산층이라 자부해왔던 김씨는 퇴직금과 연금을 받으며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맞닥뜨린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과 생활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퇴직금이 줄어들었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더구나 은퇴 후에도 사교육비나 자녀 결혼 지원 등의 지출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김 씨는 결국 소액 대출까지 받아야 했고 점점 빈곤층에 가까워지는 경제적 상황에 크게 좌절하게 됐습니다. 그의 사례는 은퇴 전보다 은퇴 후 생활비가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훈. 은퇴 후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은퇴 후 예상 지출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이에 맞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2. 사례 이 씨의 이야기 - 자산 축적의 함정. 이 씨는 50대 초반에 시작한 사업이 크게 성공하며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누렸습니다. 본인 명의의 집도 있고 예금과 주식도 갖춰둔 상태였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은퇴 후 자산을 조금씩 처분해가며 생활하던 이 씨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주식 수익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생각보다 자산을 빨리 써야 했고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는 그의 상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 씨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60대 중반에 새롭게 직업을 찾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시는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추고 최소한의 지출로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은퇴 후 자산 가치의 변동에 따라 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은퇴 준비에서 자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교훈: 자산에만 의존한 은퇴 생활은 위험할 수 있으며 변동성에 대비해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자산 분배와 관리 계획을 신중히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사례: 박 씨의 이야기 연금 의존의 문제. 박 씨는 공무원으로 35년간 근무 후 연금을 받으며 생활할 계획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연금 덕에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연금을 받고도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려웠고 예전처럼 여유롭게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상승하는 생활비와 공과금에 박 씨의 연금이 빠듯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병원비와 약값 같은 의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추가 소득을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을 구하기도 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금방 지치곤 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예전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은 중산층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훈: 연금은 일정한 수입이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과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 외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중산층의 삶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대책. 위의 사례들은 은퇴 후에도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중요합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은퇴 계획 수립: 은퇴 전 생활비뿐 아니라 은퇴 후 예상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만 믿고 계획하지 말고 예상보다 많은 생활비가 들어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원 마련: 연금 외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자산의 일부를 안정적인 수입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은퇴 후에 적합한 파트타임 직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대비: 자산 관리. 자산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적절한 분산 투자와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집값이나 주식시장이 하락해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중산층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이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산층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은퇴 전 미리 대비해야 하는 점을 잊지 마세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위한 필수 준비.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봤듯 은퇴 후의 삶이 안정적일 거란 기대는 종종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중산층으로 살던 분들조차도 은퇴 이후 갑작스레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퇴직금, 연금, 그리고 몇 가지 자산으로는 예전처럼 여유롭게 생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 사항들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현실적인 은퇴 자산 계획 세우기. 많은 분이 내 퇴직금과 연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은퇴 준비를 다소 낙관적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고정 지출뿐 아니라 의료비, 예기치 못한 생활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는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일례로 고정 수입에 맞추어 생활비를 절약하려고 해도 의료비는 예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원을 자주 찾게 되고 작은 치료비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을 세세하게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최소 10년에서 15년간의 예산을 미리 세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 자산이 충분해 보이더라도 고정 수입의 개념으로 분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자산은 예금이나 펀드와 같은 정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하거나 임대 수익처럼 고정적인 형태로 분배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익 다각화하기.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연금만으로는 물가 상승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은 은퇴 후 자산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점차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고정적인 추가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 수익으로 활용하거나 적절한 투자 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타임 일자리나 은퇴 후에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비즈니스나 플랫폼 노동으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나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개인의 전문성을 살려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은퇴 후 고정 수익을 늘려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자산 관리의 중요성 마이너스 변동성을 대비하라. 은퇴 후의 자산은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산을 한꺼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위험을 분산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일이 생기면 은퇴 후 생활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시장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는 예금이나 채권, 안정적인 펀드와 가치 변동성이 낮은 자산을 활용하여 은퇴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식 투자를 지속하더라도 전체 자산의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투자하며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너무 빨리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초반에 지출을 과도하게 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산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 수입을 관리하며 자산을 신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건강관리와 의료비 대비는 필수. 50대와 60대가 되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 방문이 잦아지고 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수입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이 드는 의료비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은퇴 후에는 건강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종합건강보험이나 암보험과 같은 선택지는 큰 비용을 한 번에 줄일 수 있어 은퇴자에게 유리합니다. 건강관리가 곧 자산관리라는 점을 기억하고 은퇴 후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5. 은퇴 후 생활비용 절약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는 생활 패턴과 소비 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생활비가 줄지 않는다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자산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에는 평소의 소비 습관을 줄이고 필요한 것만을 소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동거 혹은 주거비 절약을 위한 작은 주택으로의 이사, 식재료와 같은 생활비 절감 방법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를 하거나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등의 생활습관 변화도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은퇴 후 생활 안정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신이 정말 필요로 하는 가치에 집중하는 미니멀 라이프도 실천해 볼 만합니다. 삶의 질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자산을 유지하고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은퇴 후 중산층 생활을 지키는 마지막 키워드는 준비. 중산층의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가 철저하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생활의 여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첫 걸음은 은퇴 후의 삶을 미리 계획하고 대비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은퇴 후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자산 관리와 고정 수입 창출 계획을 세우세요.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보험과 의료비 대비를 철저히 하세요. 55세면 아직 일할 수 있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몸도 멀쩡하고
회사에서도 꽤 오래 버텼고 퇴직금도 받을 예정이니까 당장은 괜찮겠지 하고 넘겼죠. 그런데 퇴직한 지 1년이 지나니 현실이 달랐습니다. 예금은 줄어들고 지출은 끊이지 않고 재취업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은퇴는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지 회사를 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 글은 그 뒤늦은 깨달음을 겪은 분들을 위해 씁니다. 이미 퇴직했거나 은퇴가 코앞인 50대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인 노후 준비법?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이야기해 볼게요. 1. 퇴직금은 안전하지 않다. 55세에 퇴직한 전직 공무원의 사례. 김정훈 씨 가명 55세 구청 공무원으로 정년 전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 약 2억 원 수령. 가족들과 상의 끝에 소형 상가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매달 월세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말에 혹했죠. 그런데 1년 후 세입자가 나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공실이 굳제. 유지비만 매달 30만 원. 재산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멈춰버린 겁니다. 생활비는 결국 퇴직금에서 계속 깎아내야 했고 3년 만에 통장 잔고는 300만 원도 안 남았어요. 그제서야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늦게 알았죠. 교훈. 퇴직금을 단번에 덩어리 자산에 묻지 마세요. 현금 흐름 중심의 구조를 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정적인 배당주, 임대수익 또는 국민연금과 같은 꾸준한 월급형 소득을 고려하세요. 2. 재취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대기업 부장의 은퇴 후 1년. 박현수 씨 가명 56세. 중견기업에서 전략기획부장으로 퇴직. 경력도 좋고 인맥도 있어서 금방 재취업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고 괜찮은 자리엔 경쟁률이 치열했죠. 결국 들어간 곳은 주 5일 마트 시식 알바. 월 80만 원 남짓. 고등학생 딸의 학원비, 보험료, 대출이자까지 빠져나가고 나니 생활비가 매달 마이너스였습니다. 퇴직 전에는 한 달 500만 원 쓰던 사람이 지금은 커피 한 잔도 망설이게 된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50대 초반부터 준비했을 텐데 경력이 수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은퇴 후에 알았습니다. 교훈. 재취업을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0대의 자신의 수입 구조를 미리 다변화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자격증, 블로그 수익, 유튜브, 배당주 아주 작게라도 나만의 소득원부터 키워보세요. 준비된 무직루입니다. 3. 부부의 지출, 통제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은퇴 부부의 생활비 전쟁. 정미라 가명 씨 부부는 나란히 58세에 은퇴했습니다. 남편은 교사, 아내는 간호조무사. 둘 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금 합쳐 약 3억 원을 손에 쥐었죠.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여행 한 번, 외식 한 번, 자녀 결혼 지원 한 번씩 하고 나니 어느새 1억 5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그마저도 3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은 월세로 이사했고 남편은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말합니다. 그땐 몰랐어요. 매달 250만 원 정도 쓰는데 이게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간다는 걸요. 교훈.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계부 재설계입니다. 적정 지출, 최소 고정비, 자녀 지원 중단 기준, 보험 정리 등을 수치로 정확히 잡아야 돈이 안 무너집니다. 전문가 조언. 지금 시작할 수 있는 50대의 노후 준비법 5가지.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50대의 노후 준비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항목 구체적인 실천 방법. 1. 생활비 리셋. 매달 고정 지출 파악 30% 절감 목표로 예산표 작성. 2. 현금 흐름 확보. 국민연금 외 소액이라도 매달 들어올 구조 확보. 배당주, 알바, 렌탈 등. 3. 건강관리. 건강은 최고의 자산. 병원비는 노후 파산의 주범. 운동 전 기검진 필수. 4. 자산 다변화. 부동산 100%, 주식 0%는 위험. 일정 비율 분산 투자 시작. 5. 소득원 키우기. 재취업보다 내 수입 채널 만들기가 핵심. 온라인 컨설팅, 창작 등. 마무리 한마디.
55세에 퇴직해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 잔고는 12만 원뿐입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50대 이후의 초현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이라도 생각이 바뀌면 지금부터라도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문가 시각에서 본 50대 이후 노후 설계 실패의 원인과 해결 방안. 1. 50대 은퇴 왜 위험한가? 한국 사회에서 평균 퇴직 연령은 약 53.2세입니다. 하지만 정년은 평균 60세, 국민연금 수령은 만 63세부터 시작됩니다. 즉, 적어도 10년 이상 무소득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재정 공백을 퇴직금만으로 해결하려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퇴직금은 유한하지만 지출은 지속적이다. 물가 상승률과 예상 외의 지출 자녀 지원, 건강 문제 등을 간과한다. 자산은 있으나 현금 흐름이 부족하면 유동성 위기에 빠진다. 이 시기에는 단순한 저축이나 투자보다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한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2. 은퇴 후 재정 실패의 대표적 사례와 원인. 1. 퇴직금으로 고정자산의 몰빵 유동성 위기. 많은 50대 은퇴자들이 퇴직금을 상가, 부동산, 대출 상환에 사용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현금 흐름의 정지입니다. 수익형 부동산도 공실이 나면 아무 소득이 없고 유동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전문가 권고. 퇴직금은 6,070%는 안정적 수익 자산의 채권, 배당 ETF, 연금보험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를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예비금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재취업을 전제로 한 재무 설계 계획 실패. 퇴직 후 금방 일자리 구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퇴직금을 여유롭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50대 이후의 재취업 성공률은 25% 미만, 그마저도 소득은 기존의 4,05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문가 권고. 50대부터는 재취업보다 소득 다변화와 비노동 소득원 구축이 중요합니다. 예. 자격증 기반 프리랜서 활동.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강의 등 콘텐츠 수익화. 소규모 배당 투자로 월 현금 흐름 확보. 3. 지출 통제 실패. 퇴직 후 자산 급감. 은퇴 후에도 퇴직 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경우 자산은 빠르게 소진됩니다. 특히 자녀 결혼 대출 지원, 고정비 과다 지출 등이 누적되면 퇴직 35년 만에 생활 자금이 바닥나는 일이 많습니다. 전문가 권고. 퇴직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출 구조의 리셋입니다. 매달 고정 지출 항목 점검 및 30% 축소 목표.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 생활비 다이어트. 자녀에게 독립 재정 원칙 명확히 설정. 3. 전문가가 권하는 50대 이후 노후 준비 전략. 항목 실행 전략 기대 효과. 생활비 재설계 지출 리셋, 고정비 축소 자산 유지 기간 연장. 현금 흐름 설계 배당, 임대, 연금 중심 재구성 소득 안정성 확보. 자산 포트폴리오 고위험 몰빵 투자 금지, 분산 투자 손실 방지 및 리스크 분산. 건강 자산 확보정 기검진, 식습관 운동 관리 의료비 리스크 감소. 비노동 소득원 구축 블로그, 유튜브, 창작 활동 등장기 소득 기반 마련. 결론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50대 이후 은퇴 설계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수입이 없는 시기를 최소화하고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바꿀 수 있다는 현실 인식. 이미 은퇴한 경우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더 이상 손 놓고 있지 않는 것, 그리고 당장의 상황을 숫자로 파악하고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나이도 68인데 여기서 더 뭘 하라고. 김 부장은 오랜 직장 생활 끝에 정년을 맞았을 때 이런 한숨부터 나왔다고 해요. 은행 계좌에는 퇴직금 포함해 1억 남짓. 그 돈을 보면서 생각했대요. 이 돈으로 한국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월세, 관리비, 공과금, 의료비, 식비 나이 들수록 더 커지는 고정비 앞에선 1억이 정말 작아 보이더랍니다. 10년? 아니 5년도 어려울걸. 그렇게 한국에서의 노후는 답이 안 나왔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 얘기일까요?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집도 없고 연금도 부족한데 어쩌냐 자식에게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런 현실적인 막막함. 그러다 보니 해외 이주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오늘은 김 부장이 선택했던 두 나라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를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요. 단순히 싸다가 아니라 진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본 사례이기도 하고요. 김 부장은 결국 한국을 떠나 두 나라를 중심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첫 번째는 태국의 치앙마이, 두 번째는 베트남의 달랏이에요. 왜 거길 택했냐고? 싸기만 한 건 아니었어. 내가 거기서 살 수 있겠다 싶은 곳이었어. 김 부장이 가장 먼저 본 건 생활비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 태국 치앙마이 68세 김 부장이 직접 살펴본 이유. 치앙마이는 은퇴자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하죠. 한국에서 150만 원도 안 되는 월 지출로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 부장도 실제로 3개월 체험살이를 해봤다고 해요. 한 달에 방세 25만 원짜리 스튜디오형 콘도, 외식도 자주 했는데 1인당 35,000 원. 시장 장 봐서 집밥하면 더 저렴. 의료비도 로컬 병원 기준 저렴하고 영어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해주는 곳이 많더랍니다. 가장 큰 장점은 노인 친화적인 분위기였대요. 국제도시라서 외국인 커뮤니티가 잘 돼 있어서 외로움도 덜했다고 해요. 내가 병들어 누워도 간병인 구하기가 한국보다 싸고 수월하다. 이게 결정적이었다네요. 1억? 솔직히 한국에선 못 버틴다. 여기선 월 120만 원으로 살림 돌려도 평생 가능하겠다 싶었어. 두 번째 사례의 베트남 달랏. 한국 같은 사계절이 좋았다. 두 번째 선택지는 베트남 달랏이었어요. 치앙마이는 너무 덥고 사람 붐비는 게 싫더라고. 달랏은 베트남에서도 고산지대라 시원하고 쾌적해요. 한 달 생활비는 더 저렴할 수 있어요. 방세 1,520만 원짜리 괜찮은 원룸, 식사 2,500원, 교통비도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 한국인 커뮤니티도 꽤 있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대요. 김 부장은 달랏이 마음에 든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노후에 제일 중요한 건 돈도 돈인데 살만한 기후랑 안전한 동네야. 달랏은 치안이 좋고 현지인들이 친절하고 평화롭다고. 의료 인프라는 치앙마이보다 부족하지만 긴급할 땐 호치민 대도시까지 이동도 가능하니까 타협했대요. 한국에서 1억이면 방 보증금으로 다 빠질 돈인데 여긴 평생 렌트비 내고도 남더라. 세 번째 사례 62세 은퇴 부부의 실제 선택. 김 부장 얘기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 지인이 62세 부부인데 한국에서 국민연금 둘이 합쳐 130만 원 남짓 받으면서도 한국 살기 너무 빠듯하다며 고민하다 베트남으로 갔어요. 처음엔 나트랑, 다낭 관광지만 보다가 달랏으로 옮겼는데요. 여긴 덜 상업적이고 돈이 적어도 평온하게 살 수 있어 좋아요. 두 분 다 병원비가 걱정이었는데 큰 질병 치료는 한국 들어와서 하기로 계획을 세워놨어요. 연금을 통장으로 받으면서 현지 지출은 100만 원대, 남는 돈은 비상금으로 저축. 한국에선 꿈도 못 꾸던 여유를 찾았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에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 하는 분도 많아요. 문화 차이, 언어 장벽, 의료 인프라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돈으로 한국에서 살 자신이 없다는 분들에겐 마지막이자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못해 하는 분도 계시고 나도 알아보고 싶다 는 분도 계시죠. 핵심은 무조건 해외가 답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자원과 나이에서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나를 솔직하게 계산해 보는 겁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포인트 몇 가지를 정리해드리면 첫째, 생활비만 보지 말고 의료 접근성과 비상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둘째, 외로움과 커뮤니티 문제도 중요해요. 외국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도시가 그나마 적응이 쉽습니다. 셋째, 평생 살겠다는 각오라면 장기 비자, 거주허가, 건강보험 가입 문제를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많은 은퇴자들이 이 정도면 10년은 버틸 수 있겠다는 감으로 움직이지만 사실상 장기 계획 없이는 낭패를 봅니다. 김 부장 같은 사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나는 지금 가진 돈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노후가 길어지는 시대에 한국이 아니면 어떤 옵션이 남아 있을까? 이 질문을 그냥 남의 이야기로 넘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진지하게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에 내 형편에 가능한 현실적 선택지를 찾는 게 결국 가장 합리적인 노후 준비 아닐까요? 이어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위에서 이야기한 68세 김 부장, 한국 떠나 선택한 나라 두고 사례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풀어볼게요. 자, 이제 실제로 이걸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1억으로 평생 살 수 있어요? 뭐부터 준비해야 하죠? 어떤 함정이 있나요? 이 부분을 차근차근 정말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첫째, 1억으로 평생 살 수 있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따져보자. 김 부장이 말한 1억이란 건 집을 사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월세 생활비 구조로 가정한 거예요. 즉, 매달 한국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원금이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 치앙마이나 달랏에서의 월 생활비 시뮬레이션. 월세 스튜디오형 2,030만 원, 공과금 인터넷 25만 원, 식비 외식 장보기 3,050만 원, 교통비 사실상 거의 무료 수준 걷거나 저가 대중교통, 의료비 경미한 진료 15만 원 수준, 총합 한 달 7만 100만 원이 현실적인 범위. 즉, 한국에서 월 20만 250만 원이 드는 노후 생활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김 부장은 1억을 원금으로 나눠 쓰면서 국민연금 월 70만 원 정도를 보태서 설계했어요. 내 돈으로 월 50만 원만 꺼냈으면 20년 쓴다는 계산이었죠. 그래서 평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점 1억으로 산다는 건 은퇴자금연금 합산해 월 지출을 줄이는 구조를 설계한다는 뜻. 내가 매달 얼마까지 써야 이 돈을 20년, 30년 나눠 쓸 수 있나, 이게 핵심이에요. 둘째, 무조건 싸다고 좋은 나라가 아니다. 의료 인프라 체크가 필수. 많은 분들이 동남아를 보고 싸다고만 생각하는데요. 정작 나이 들어서 큰 병 걸리면 낭패입니다. 태국 치앙마이는 국제병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진료비가 한국보다 싸고 영어 통역 서비스도 잘 마련돼 있어요. 외국인 거주자가 많아 의료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반면 베트남 달랏은 현지 병원이 저렴하지만 중대질환은 호치민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게 비용뿐 아니라 이동의 부담이 커요. 팁. 장기 거주 계획이면 매년 건강검진을 위해 1회는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세요. 비상사태를 대비해 12천만 원 정도는 의료비 목적의 예비자금으로 따로 두세요. 한국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유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해외 체류에도 일정 조건에서 유지 가능합니다. 셋째, 비자와 거주 허가가 관건이다. 많이들 그냥 가면 되지 않나요? 묻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체류를 하려면 반드시 비자 전략을 세워야 해요. 태국, 롱스테이 비자 1년, 5년, 10년짜리 옵션. 은퇴비자 50세 이상, 일정 금액 예치 필요 보통 80만 바트 이상, 약 3천만 원 정도. 관광비자 연장에 장기로 머무는 편법도 있지만 불안정. 베트남, 정식 은퇴비자는 없어요. 보통은 3개월 1년짜리 비자를 주기적으로 연장하거나 사업비자, 결혼비자 등을 활용. 최근 규제가 강화되어 체류 전략을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게 좋아요. 주의사항. 비자법이 자주 바뀌어요. 정보 업데이트가 필수입니다. 불법 체류로 전환되면 벌금, 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위험이 큽니다. 현지 대행업체가 사기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검증된 이민 전문 변호사나 공신력 있는 비자 서비스 이용을 권장합니다. 넷째, 외로움과 문화 차이에 대한 솔직한 각오. 김 부장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인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는 곳이라 해도 한국 같지 않습니다. 언어 장벽, 시장, 병원, 관공서에서 의사소통이 제한적. 문화 차이, 서비스 마인드, 시간 개념, 관습 등이 다릅니다. 가족, 친구와의 거리, 심리적으로 외롭고 고립될 수 있어요. 실제 팁. 장기 거주 전에 13개월 체험살이를 꼭 해보세요. 현지 한인회, 교회, 커뮤니티 카페 등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외로움이 클수록 한국 방문 주기를 짧게 잡거나 가족이 올 수 있게 계획을 세우세요. 다섯째, 돈 관리가 생존을 결정한다. 김 부장이 1억으로 살겠다고 할 수 있었던 건 철저히 월 지출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계좌와 현지 계좌를 이원화해 생활비 송금 관리, 환율 변동 위험 관리 환테크까지는 아니어도 환율 우대 통장 활용, 연금 수급 통장 지정, 현지 ATM 카드 수수료 최적화. 팁. 수수료 없는 국제 송금 서비스나 저렴한 환전 서비스 찾아서 쓰세요. 현지 통장 개설 시 한국어 지원되는 은행 알아두세요. 매달 예산표를 만들어서 이 돈이면 몇 년 버틸 수 있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월세, 관리비, 생활비가 감당 안 된다. 연금 수령액이 적어 한국에서 최소한의 생활이 빠듯하다. 기후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도 좋으니 비용을 확실히 줄이고 싶다. 건강 상태가 비교적 좋아 당장 의료비 부담이 크지 않다. 문화 차이를 수용할 의지가 있다. 반면 이런 분들은 재고가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와 자주 만나야 마음이 편한 분. 만성질환이 있어 의료 접근성이 최우선인 분. 언어 문화 장벽에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는 분. 장기 비자나 거주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분. 여러분, 68세 김 부장 얘기가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돈이 많으면 선택지가 많고 돈이 적으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략을 세울 때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고 숫자로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화적 심리적 준비까지 해야 진짜 평생 살 수 있는 계획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해외 은퇴가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노후가 감당 안 될 때 이런 현실적 옵션을 공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건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이 나도 한번 진지하게 계산해봐야겠다 싶으시면 그게 이미 노후 준비의 큰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